숨겨진 부모님이니 출생이 비밀이니 이런 얘기 드라마에서나 들어보셨죠? 왜 누구나 한 번씩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사실 어디 재벌가에 숨겨진 자식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나도 모르는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남기시고 상상 속에서나 있었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으신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진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여태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줄 알았던,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충격적인 일이 바로 얼마 전에 저에게 일어났어요. 할머니의 말 한마디로 여태까지 잘만 살아왔던 평범했던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거짓말 아니냐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라 이렇게 채널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한 대여섯 살 정도 되었을 때일 거예요. 으양하고 울면서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할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그랬어요. 할머니,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없나 하고요. 아마 그날도 부모 없는 애니 어쩌니 하는 동네 애들의 짓궂은 놀림에 그런 소리를 한 거겠죠. 할머니는 제가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너 낳고 나서 큰 사고가 있어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늘에서 우리 경이 얼마나 잘하고 있나, 얼마나 할머니 말씀 잘 듣나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너 이렇게 울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래 안 그래? 응? 그러니까 얼른 뚝해.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가난하지만 언제나 단단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사실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됐던 이유는 비단 부모님이 안 계셔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인 무릎 높이에 자리 잡고 있는 창문으론 바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고 저녁엔 술 취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오바이트 하는 소리 누구보다 가까이 들으며 잠을 청했어요. 비가 오기라도 하면 창문 틈새로 스며든 눅눅한 냄새가 온 방안을 채우고 벽지 군데군데 펴있는 곰팡이 때문에 항상 피부가 이유 없이 간지러워서 피가 날 때까지 벅벅 긁어야 하는 반지하 새방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최근에 영화 기생충 보신 분들 있으시려나요? 제 눈엔 영화에 나온 그 반지하도 마치 대궐처럼 보이더라고요. 늘 어두컴컴했던 집안,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절 멀리하던 반 아이들 사이에서도 제가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지구 반대편에 가면 요 손바닥만한 집도 없어가지고 울고 굶고 사는 애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이 너 그런 데서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참말로 다행인 줄 알아. 응? 할머니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왜 저렇게 죽어라 하루 종일 돈만 버는데도 정작 모이는 돈은 하나도 없을까 하고요. 쌀 살 돈, 라면 살 돈이 없단 얘기를 아마 쉽사리 믿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세상엔 정말 의식주라는 그 간단하고 기본적인 권리조차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고 저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매일 끼니만 겨우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쩜 좋은 일도 아닌데 그렇게 아기가 딱딱 맞는지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꽁꽁 얼어 빨갛게 부르튼 손을 비비면서 집으로 돌아오니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허리를 붙잡고 앓는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모양새가 심상치 않아 얼른 달려갔습니다. 이놈아, 너 놓으려는 소리에 내 귀부터 먼저 안 들리겠다. 아유, 겨울이라 추워서 허리 좀 삐끗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 나이 먹으면 원래 여기저기 다 고장나고 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허리를 조금 삐끗한 거라고 했지만 2주가 넘도록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못할 정도로 할머니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병원을 가려도 좀 쉬면 낫는다고 그렇게 우기시고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할머니가 병원을 가기 싫어하셨던 거, 그것도 저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혹시라도 병원에 갔다가 큰 병이라도 발견되면 남겨진 손주한테 짐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셨던 거겠죠.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날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졌습니다.
단순한 할머니가 일을 못하신다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머니와 저 이렇게 그 당시엔 할머니가 하루라도 일을 쉬면 생계를 위협받는 생활 수준이었으니까요. 당장 쌀이 떨어졌는데 쌀 살 돈이 없고 주머니를 탈탈 털어도 라면 살 돈이 될까 말까 싶더라고요. 주머니에 꼬깃 탄 지폐를 몇 장 구겨넣고 슈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을 떠올리면 너무 괴로워요. 가난이 사람을 밑바닥까지 내몰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슈퍼에 도착하니 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등을 돌리고 통화를 하고 계셨고 카운터 바로 앞엔 라면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왜 그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는데 이대로 이걸 들고 가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지배했죠. 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라면 한 묶음을 들고 도망쳤어요. 뒤를 돌아보면 슈퍼 아주머니가 절 쫓아오고 계시기라도 할까봐 정말 뒤 한 번을 못 돌아보고 그대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처음이자 마지막 도둑질이었죠. 아이고 내 강아지, 라면 사왔냐? 하미가 빨리 일어나서 일을 해야 네가 제대로 된 밥을 먹을 건데. 아이고 그새 얼굴이 홀쭉해졌네. 걸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터질 것 같은 심장이 가라앉았고 옷을 갈아입고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선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빨래를 해야겠다면서 제 옷가지를 집어드셨고 순간 주머니에서 라면을 산다고 들고 나갔던 구겨진 지폐가 후두둑 떨어졌죠. 이 돈으로 라면을 사겠다고 했는데 돈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라면은 한 묶음이나 들고 왔고 제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거구나. 할머니는 바로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뭔 돈이냐고 이 자식아. 너 설마 슈퍼에서 저거 계산도 안 하고 들고 온 거야? 그래?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확 죽어버리든가 해야지. 어? 죽으면 뭐해? 하늘나라에서 네 부모 얼굴은 내가 쪽팔려가지고 어떻게 보냐. 하나밖에 없는 손주놈 도둑으로 키웠다고 내가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내가 너 그렇게 키웠냐? 할머니 잘못했어요, 응? 내가 잘못했어요.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기가 막히단 표정으로 절 쳐다보며 가슴을 퍽퍽 치셨고 전 그런 할머니가 화가 나서 어디 잘못되시기라도 할까봐 엉엉 울면서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다신 안 하겠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할머니는 그런 제 등짝을 매서운 손길로 퍽퍽 때리시곤 그대로 제 손목을 붙들고 곧장 슈퍼로 향했어요.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진 몰라도 절 슈퍼 사장님 앞에 붙들어 세우고 허리를 먼저 푹 숙인 건 할머니였습니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남의 물건에 손대는 애로 키우면 안 됐는데 이게 다 내가 모자란 탓이네. 내가 지금 몸이 이래서 당장 일은 못 나가도 일 시작하는 대로 변상은 배로 더 할 테니까 다 내 탓이네. 내 탓이야.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슈퍼 사장님에게 잘못했다 연신 허리를 숙여가며 용서를 비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뭔가 띵하니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구나. 다시는 할머니가 저렇게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도록 똑바로 살아야겠다. 10번, 100번의 회초리질보다 더 무서운 할머니의 훈육에 가난하다고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됐어요. 그 뒤론 정말 사고 한 번 안 치고 학업이든 살림이든 뭐든 열심히 달려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죠. 학교 친구들의 조롱이나 괴롭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꿋꿋하게 자랐습니다. 내가 이런 나쁜 물에 휩쓸리면 할머니가 속상하게 된다. 난 절대 다시는 할머니를 울리지 않아야겠다 하고요. 다행히 고등학교를 올라간 뒤론 저희 동네에 기업 후원이라는 게 오기 시작하면서 예전처럼 밥을 못 먹을까 걱정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할머니께선 이 기업 후원에 상당히 부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살면서 할머니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더군다나 우리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한테 왜 저렇게 하시나 깜짝 놀랐던 적도 있었죠. 그날은 밖이 유난히 더 소란스러운가 싶었는데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회장님이 저희 동네에 직접 방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나가서 유세를 하는 것처럼 저 회사 대표도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 후원을 하고 있는 자기를 좀 뽐내고 싶었나 보다 했죠. 회사에서 뭘 받았는지 몇몇 주민들은 회장 옆에 달라붙어 인터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회장이 약간 상기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 뭐 반가운 사람 만났다는 듯이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네가 이경이구나. 네가 박이경 맞는 거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최혜경인데요. 회장님께서 어떻게 절 아세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반기듯이 제 팔을 덥석 붙잡고 제 이름까지 알고 있는 회장님의 반응을 보고 전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놀라기는 아직 일렀죠. 어디선가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제 팔을 붙잡고 있는 회장의 손을 탁 하고 쳐내버리더니 호통을 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서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이놈이 감히 누구 손주를 네가 어디라고 여길 와, 어? 썩 이 동네에서 꺼지지 못해.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저러시냐고 뭐 치매라도 온 거 아니냐고 수군댈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뭐. 악수 한번 해서 사진이나 찍으려고 그러나 보다 싶었는데 할머니께서 저렇게 화를 내시니까 저도 당황하고 회사 직원들로도 달려들어 저희 할머니를 말리고 계속해서 호통을 치시는 할머니에게 회장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물러섰어요. 할머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분이 뭘 잘못했다고. 우리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이시잖아. 그런 분이랑 인사 한번 하는 게 뭐 어떻다고 이렇게 화를 내요? 고맙기는 고마울 일도 셌다. 경아, 너 들어가서 소금 가져와라. 아주 동네 별의별 놈들이 다 기어 들어오는구만. 부정 안 타게 소금이라도 뿌려야겠으니까. 할머니가 하도 화를 내시기에 소금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 회장님과 할머니가 얘기를 나누시는 걸 먼 발치에서 보게 됐어요. 무슨 사연인진 몰라도 저희 할머니와 일찌감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가 의심스럽더라고요.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기업 회장하고 운만 띄워도 당장 절 내쫓기라도 할 것처럼 화를 내시면서 입을 막아버리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가 본 할머니의 마지막 정정한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겨울이라 몸이 뻐근한 거라며 웃어 넘기시더니 점점 웃음이 줄어들고 앓는 소리만 늘어갔죠. 할머니, 왜 이렇게 누워만 계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경이 너도 나이 먹어봐라. 하루가 다르게 몸이 녹슬지 뭘. 병원은 죽어도 안 가신다는 할머니. 요즘 들어 허리니 뭐니 자주 삐끗하시는 할머니였기에 솔직히 저도 아니란 마음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병원에 안 가시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것도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늘 그랬듯이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곧 현실로 저희의 평범했던 일상을 덮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끼니를 거르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제가 억지로 숟가락을 들려드리면 한두 숟가락만 넘기시곤 고개를 저으셨죠. 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이게 뭔 고생이냐, 응? 할미는 입이 깔깔해서 잘 안 들어가니까 경이 너나 많이 묵어. 우리 손주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 좀 덜 미안하지. 울컥하고 올라오는 눈물을 꾹 참았어요.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할머니가 더 힘들어하실 것 같았거든요. 이젠 정말 병원에 가더라도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걸 지켜만 보고 있을 수도 없었죠.
결국에 동네 사람들 여러 명이 달라붙어 며칠을 설득하고 도와주신 덕분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실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도 검사를 받는 내내 얼굴에 꽤나 긴장하신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말기 척추암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통증 완화 치료는 가능하지만 병원에선 말기 척추암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미 병이 온몸에 퍼져 있다고 했어요.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의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전 믿을 수가 없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던 할머니께서 이제 살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정말이다 부정하고 화를 내보고 울어보고 그런다고 무슨 결과가 뭐 바뀔 수 있겠어요? 지금은 우선 어떻게든 할머니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 먼저라 생각하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경아, 너 지금 돈 쓰는 거 아깝다. 병원비에 허리 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 난 그냥 집에서 살다 가는 게 낫겠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응?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요? 노력하면 나을 수 있다잖아. 할머니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가긴 어딜 가. 할머니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할머니가 이렇게 철없는 손자 만들어 놨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 나 할머니 절대 못 보내요. 그러니까 이 악물고 나을 생각이나 해. 약속해요. 손주의 눈물 섞인 으름장에도 할머니는 이제 대꾸조차 할 힘도 없다는 듯이 힘이 빠진 목소리로 조용히 웃기만 하실 뿐이었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점점 할머니의 임종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걸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병원비에 들어가는 돈은 점점 더 늘어나기만 했고 할머니의 상태는 더 안 좋아지기만 했고 희망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너무 괴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할머니는 제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실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어요.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부정하는 것보단 할머니랑 시간 많이 보내고 마음 편히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틀린 말씀 하나 없더라고요. 1년 가까이 일했던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이건 퇴직금이니 할머니 병원비에 보태쓰라는 사장님의 인사에 어깨를 축 떨구고 정말 소리 내서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제가 우는 모습을 본 사장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실 정도였죠. 혹시라도 제가 울었다는 티를 내면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싶어서 병원으로 돌아가기 전 눈물을 쓱쓱 훔치고 병실로 다시 돌아갔어요. 어쩐 일로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는 할머니께서 경아하고 조용히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뭐 필요하신 거 있냐고 물 갖다 드려 뭐 갖다 드려 하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곤 그래요. 내가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다. 우리 집 서랍 맨 밑에 있는 거 그걸 꼭 찾아봐. 그게 너한테 필요할 날이 올 거다. 꼭 마무리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나한테 필요한 날이 뭐고 서랍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할머니. 할머니 이제 진짜 곧 괜찮아질 거라니까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할머니가 직접 꺼내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경아, 할미 이제 힘들어. 응? 나라고 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주 놓고 가는데 발걸음이 안 무겁겠냐. 경아, 할미 없이도 겁먹지 말고, 응? 우리 착한 경이, 우리 예쁜 손주.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던 할머니. 시간이 지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힘까지 그렇게 쥐어짜 주신 덕분에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한테 알 수 없는 말을 남기신 할머니는 다음날 새벽 정말 잠에 드신 것처럼 편안하게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잠에서 깨실 것 같았는데.
할머니가 떠난 후 전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집안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경아 밥 먹었냐? 입맛 없으면 라면이라도 한 개 끓여줄까 하실 것 같더라고요. 회인처럼 엉엉 울며 며칠을 흘려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할머니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맨 밑 그게 뭐였을까? 할머니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셨던 걸까? 전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낡은 서류 봉투와 통장, 찢어진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서랍 맨 밑칸에 들어있던 물건을 꺼내며 손이 떨렸어요. 낡고 구겨진 봉투엔 무엇이 적혀 있을까? 열어볼수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봉투 안엔 오래된 통장과 서류 몇 장, 그리고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죠. 통장을 먼저 열어봤어요.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0억. 이게 무슨 숫자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통장을 몇 번이고 뒤집어 봤어요. 하지만 통장엔 분명히 100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제 손에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머니가 이런 돈을 남기셨지? 머릿속이 온갖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으로 서류를 확인했어요. 제목은 친자 확인서. 낯익은 제 이름과 함께 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땡땡 기업 회장.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의 대표 이름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봉사활동을 오던 그 사람 좋아 보이던 회장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땡땡 기업 회장이 내 아버지라고? 전 몇 번이고 다시 서류를 확인했죠. 서류에 적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 저의 이름, 그리고 누군가의 서명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찢어진 사진, 사진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죠. 사진 속의 남잔 제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엉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늘 제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 사진 속의 남자는 누구며 왜 이런 서류를 남기신 걸까? 그날 밤 전 서랍에 있던 물건을 끌어안고 방 한가운데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내가 실은 땡땡기업 회장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100억 원을 남겨준 거라고? 이런 일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싶었죠. 그렇다면 왜 할머니는 지금까지 나에게 이 사실을 숨기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궁금해하던 부모님 얘기를 왜 끝까지 감췄을까? 할머니가 진실을 말씀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할머니의 화내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그 기업 회장이 동네에 찾아와 후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회장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계란을 던지던 장면이요.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네가 뭔 낯짝으로. 그 당시 전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동네 사람들처럼 왜 저렇게 과하게 화를 내실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마 회장의 정체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반가운 사람을 만나듯이 저를 붙잡고 제 이름을 부르던 그 회장 역시 어쩌면 그때부터 제 정체를 알고 있었구나 싶기도 했고요. 제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서랍 속의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원망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내가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불러야 한다고?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살면서 나와 할머니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할까?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 얘기했던 할머니의 말씀도 속으로 부정했죠. 아니요, 할머니. 이런 아버지라면 그 언제가 돼도 내 인생에 필요할 날 없을 거라고요. 서류와 사진, 통장은 서랍 깊숙이 다시 넣어버렸습니다. 몇 주 동안 그 물건을 꺼내보지 않았어요.
그 뒤로 평범했던 제 생활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잠시라도 생각할 틈이 생기면 돌아가신 할머니의 얼굴과 풀리지 않는 의문이 계속해서 절 쫓아다녔죠. 왜 지금까지 날 찾지 않았던 거야? 100억을 보내놓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한 거야? 의문 그리고 분노. 잘 살고 있던 사람에게 가서 뭘 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서랍 속의 물건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얼마 뒤 꿈에서 나타난 할머니의 모습은 결국 제 발걸음을 잃어버린 가족에게 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도록 전 서랍 속 물건을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땡땡 기업 회장이 내 아버지라는 서류, 통장 속 100억 원,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머릿속을 떠돌았죠. 할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이어가며 자선사업으로 명성을 쌓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그 인간은 우리를 알고도 외면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걸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혼란에 빠졌지만 결국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모든 것을 묻어두고 이대로 살아야 하나.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그런 깊은 생각에 빠져있다 까무룩 잠에 들었나 봅니다. 밥을 먹을 시간이 다 됐다며 저를 흔들어 깨우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잠에서 깼죠.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절 바라보고 계시던 할머니. 반 지하방 안 따뜻한 할머니의 냄새, 모든 것이 그대로더라고요. 이게 꿈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혹시라도 꿈에서 얼른 깨기라도 할까 싶어 할머니의 손을 꼭 붙들었죠. 가지 말라는 듯이 말입니다. 경아, 잘 지내고 있니? 밥은 먹었어? 매일같이 듣던 질문, 그래서 할머니가 떠나신 후 더 그리웠던 질문. 그날 이후로 아무도 할머니처럼 내 끼니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할머니는 밥 잘 챙겨 먹고 거기서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냐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꿈에서조차 목이 메이는 것 같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현실이 다시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애비 찾아가야지, 응? 경아, 지금이 그때다. 애비 없이 산 거 억울해서라도 네 뿌리는 찾아야 하지 않겠어. 할머니랑 나 버리고 잘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내 아버지예요? 할머니, 난 인정 못해, 응? 왜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진작 말씀 안 하셨냐고요? 원망 섞인 제 얘기에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져 갔고 전 그대로 꿈에서 깨게 됐어요. 마음이 쉬이 진정되지 않아 자리에 앉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가슴을 쳤죠. 또 꿈에서조차 할머니에게 좋은 소리 한마디를 못하고 짜증만 냈구나. 참 많이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후회하면서요. 마치 바로 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생했던 할머니의 목소리와 표정, 하늘에서 절 지켜보고 계신다면 할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란 사람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날 이후 전 서랍 속 물건들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통장, 찢어진 사진, 친자 확인서, 모든 걸 차근차근 정리하며 이번엔 분노보다 더 큰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원망 섞인 물음, 결국 답을 얻으려면 직접 만나보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터져나오려 했지만 이번엔 분노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고민하다가 전 결심했어요. 땡땡 기업 회장을 만나서 이 모든 얘기를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할머니의 이름을 대고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그 사람이 왜 지금까지 날 외면했는지 묻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전 준비를 마치고 땡땡 기업 본사로 향했어요. 층수를 세기도 힘든 높은 건물,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박평원 회장님 뵈러 왔는데요. 뭐 회장님? 아, 거기 보안요원들 이리 와서 이 사람 좀 끌고 밖으로 내보내요. 잊을만 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회사에 찾아온다니까. 저기요, 회장님이 그렇게 약속도 없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뭐 술이라도 마신 거 아니야? 아유, 다신 근처에 얼씬도 마세요. 알겠어요? 경비원 입장에선 황당했겠죠. 웬 말도 안 되는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는 다짜고짜 회장님을 뵙고 싶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요. 절 질질 끌어내려는 보안 요원들의 팔을 뿌리치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이름을 전하러 왔다고 박평원 회장님 좀 꼭 뵙게 해달라고요. 순간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는 회장님을 보게 됐어요. 지난번 동네에 찾아왔을 때부터 시간이 훌쩍 지나 얼굴이 달라지긴 했지만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직원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회장님이 확실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로비에서 그런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제 아버지일 리가 없다 다시 한번 부정을 했죠.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더 이상 물러날 구석도 없었습니다. 다급하게 회장님을 불러 세웠어요. 박평원 회장님, 잠시만요. 저 최점리의 손주입니다. 최점리예요. 저희 할머니 이름 아시죠?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바쁘게 걷던 회장님의 걸음이 제 외침에 딱 하니 멈춰 세워졌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벅차오르는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오는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이 됐습니다. 그동안 존재 자체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할머니, 잘 보내드렸니? 내가 가봤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 무언가가 울컥하고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도 할머니가 병원비로 고민하던 날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병원비를 대고 뼈가 빠져라 고생했던 순간에 아버지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할머니만큼은 도와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화가 나서 입술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런 제가 무안할 정도로 회장님께선 침착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올라가서 하시죠. 아무래도 로비라 사람들 보는 눈이 많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혹시라도 사모님 보시기라도 하시면. 경이 너도 들었다시피 여기는 얘기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구나. 뭐가 궁금해서 찾아왔는진 모르겠지만 올라가자. 올라가서 얘기하자꾸나. 한숨 쉬듯이 고개를 끄덕거린 회장님은 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벽에 비친 제 얼굴은 긴장과 분노로 굳어 있었고 회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전 차라리 회장님이 무슨 말이라도 해주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더 큰 혼란과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렇게 올라간 회장님의 개인 사무실. 그곳은 넓고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가득했지만 반지하의 곰팡내 가득한 집에서 자라온 제게 이곳은 너무 멀고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지만 전 앉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원망을 다 쏟아냈죠.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예요? 왜 저희를 돕지 않으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고 계세요? 긴장한 목소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꽉 쥔 주먹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 뒤로도 거의 욕설에 가까운 원망을 계속 내뱉었죠. 회장님은 제 말을 묵묵히 듣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니, 이제 와서 변명이 무슨 소용이겠어. 너도 기억할 거다. 동네에 찾아갔던 날. 그날 할머니가 그러시더구나.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난 정말 널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든지 그런 핑계를 삼아서라도 얼굴 한번 보자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한테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안다. 할머니께서 내게 너를 맡기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난 그게 네가 더 나은 삶을 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구나.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전부 다 내 잘못이다. 그냥 끝까지 아무 말 하지 말고 살지 그랬어요. 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오기라도 하지 않았으면 평생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았겠죠? 제가 느끼는 분노가 단순히 회장님, 아니 저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아내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사람이 저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내가 너와 네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그래도 네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가 지금 널 이 자리에 보낸 것도 그런 이유일 거다. 전 숨을 고르며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진실.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이요? 이제 와서 무슨 진실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입을 떼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네 어머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지. 우리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다. 그 사람들은 네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심지어 네 어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아버진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차마 뒤 얘기를 이어하지 않았지만 아마 결혼 상대를 정해둔 재벌가가 저희 어머니를 어떤 식으로 못살게 굴었는지 안 봐도 뻔하잖아요. 전 입술을 꾹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장님도 그 사람들 말을 들었다는 거네요. 어머니와 절 버린 거잖아요. 맞다. 난 그때 너무 약했어. 네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네 어머닌 스스로 나를 떠났어. 그리고 널 낳아 숨기며 살았지. 그 뒤로 한동안 널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우리 식구들이 술을 써놓은 탓에 번번이 실패를 하고 회사 일에만 매달리게 됐지. 그러다 몇 년 전 비서를 통해 네 소식을 듣게 됐다. 잘 자라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혹시라도 이쪽 사람들이 네 존재에 대해서 알아차리기라도 할까 싶어 말도 안 되는 봉사활동 핑계를 대면서 몇 번이고 그 동네에 들락날락했어. 그날 할머니가 날 따로 조용히 불러 그런 말씀을 하시더구나. 부모 없이 산 세월이 길고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애라고. 이제 와서 들쑤실 생각일랑 하지 말라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 굵은 소금을 때려 맞는 것보다 그 말이 더 상처더구나. 자식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찾아오는 이 마음이 이 사람들에겐 조용히 살던 일상 들쑤시는 꼴밖에 되지 않겠구나 싶어서 그 뒤로 한 번을 못 찾아갔던 거야. 그래서 그냥 모른 척을 했다는 거네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든 회장님은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를 도울 수도 있었잖아요. 적어도 할머니가 아팠을 땐 그러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네? 대체 왜요? 내가 잘못했다. 네 할머니가 말한 것들만 듣고 물러난 내가 비겁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네가 날 증오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이제라도 널 도우라는 게 아마 할머니의 뜻이겠지.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온 걸 테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경아.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뜻,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할머니는 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 이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진심으로 뉘우치시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하려는 걸까? 방 안의 긴장감은 회장실의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순간 깨져버렸어요.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여잔 날선 눈빛으로 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안주인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새로 결혼한 여자였죠. 그 여잔 제가 손에 쥔 찢어진 사진과 통장을 거칠게 빼앗아 들고 저를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지금 당신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 직원들이 회장한테 내 연녀가 있네, 혼의 자식이 있네. 내가 행동거지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어디서 이런 개벽다구 같은 게 굴러 들어와가지군. 야, 뭐라도 뜯어먹으려고 들어왔으면 조용히 돈만 뜯어먹고 떨어져. 어? 괜히 멀쩡한 가정 들쑤실 생각하지 말고. 위협적으로 서류 뭉치를 말아주고 제 어깨를 툭툭 밀었습니다. 그만하라는 아버지의 호통에도 여잔 꿈쩍하지 않았죠. 사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존재일지 눈빛에서 살벌하게 느껴지는 적대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저의 분노보다 몇 배는 더 꾹꾹 눌러담아 있는 화가 언제 터지나 싶었죠. 돈 노리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들 다 있는 아버지 저한테도 있구나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할머니와의 약속도 지키고 고작 저 하나 때문에 파탄 날 가정이면 그거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가정 아니에요? 얼굴 봤으니 됐어요. 이제 더 할 말 없어요. 제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가정이 아니냔 말에 회장 사모 역시 제대로 신경이 긁힌 것 같더라고요. 절 향해 곧장 다가온 사모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전 순간적으로 뒷걸음질을 쳤고 저 손이 곧 내 뺨위로 떨어지겠구나 그리 생각을 했죠. 당장 관두지 못해. 내 아들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순간 아버지께서 여자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뭐? 당신 진짜 미친 게 틀림없구나. 지금 내 팔을 잡을 게 아니라 맞은편 뺨을 당신이 때려도 모자랄 상황이라고. 이 애가 어떤 식으로 우리 가정을 망치고 회사를 망칠지 지금 몰라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냐고? 이 애 지키지 못한 건 한 번으로 충분해. 네가 말하는 우리 가정, 사랑은 필요 없으니까 결혼만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와이프 자리가 욕심이라도 나는 거야? 내가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제 같은 실수 절대로 반복하지 않아. 지금이라도 내 자식은 내가 지켜. 아버진 그렇게 제 앞을 단단히 막아서고 당장 이 방에서 나가라며 호통을 치셨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죠. 제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의 단단한 등을 보면서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평생 이 순간이 오길 그리워했어요. 동네에서 친구들과 싸우다가도 나 아빠 불러온다 하는 친구들의 얘기가 마냥 부럽기만 했습니다. 나한테도 아빠가 있었으면, 날 막아줄 든든한 방파제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서름과 분노로 똘똘 뭉쳐 찾아온 곳에서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꽁꽁 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것 같았죠. 팽팽한 대치가 몇 분이나 이어졌을까요? 결국 팩하니 성질을 낸 사모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흘러갈 줄 아냐 악담 아닌 악담을 퍼붓고 광안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도 한숨을 내쉬면서 뒤돌아 저와 눈을 마주쳤죠. 이경아, 미안하다. 네 어머니도 지키지 못했던 내가, 장모님도 지켜드리지 못했던 내가 이제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드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안다. 하지만 아무리 늦더라도 지금만큼은 네가 혼자서 세상을 맞서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이제 나도 도망치는 건 그만하고 싶구나. 지나온 인생에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다. 솔직히 그 돈 내밀면서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생각도 있었어. 네 할머니께선 끝까지 그 돈을 안 받으려 하셨지.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그 돈을 받으시더라.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이경이 너 혼자 남겨질 거 생각해서. 많이 부족한 예비지만 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손 내밀어.
그게 너도 나도 할머니에게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인 것 같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말거라.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버려본 적이 없어. 눈시울이 빨갛게 부어오른 아버지를 처음으로 안아드렸어요. 아슬아슬 터질 것처럼 부풀어 있던 감정이 뻥 하고 터져버리는 순간이었죠.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며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제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저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삼키셨고요.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아가 보라고 하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 그제야 할머니의 의도를 알겠더군요. 평생 부모가 없다는 생각으로 반쪽짜리 외로움에 시달렸던 제 마음을 비로소 가볍게 해주는 것이요. 저에게도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의 존재가 있고 할머니가 없는 그 빈자리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보라는 할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니 더욱 감사한 마음만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전 아버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이 돈을 제게 남겨주실 때 손주가 무언가 뜻깊은 일을 해낼 거라 생각하시고 주셨을 거다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평생 절 위해 살아오신 것처럼 저도 할머니의 이름으로 뭔가 하고 싶어요. 복지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저와 같은 아이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요. 그런 일을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수만 있다면 그게 저희 관계의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그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도와주마. 네 할머니도 어머니도 그렇게 하길 원하셨을 거야. 순간 아버지 얼굴에 스쳐 지나간 깊은 우울감을 보며 그 순간 아버지께서도 할머니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두 분을 떠올리며 후회와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소개시켜준 법률 대리인들과 함께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갔고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됐죠.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항상 나서서 도와주고 큰 뜻을 펼쳐보라는 할머니의 말을 비로소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재단 설립식이 진행되던 날, 전 재단의 첫 공식적인 행사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진을 무대 뒤에 올려놨어요. 마이크를 잡고 그동안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얘기를 꺼냈죠. 여기에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을 이어받아 어려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재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모든 걸 시작할 수 있었고 제가 받은 사랑과 희생을 이제 세상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 재단은 그런 의미를 담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청중들로부터 쏟아지는 박수갈채. 저도 모르게 무대 위에서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어딘가에 앉아서 함께 박수를 치고 있을 것만 같은 할머니께서 제 귀에 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경아, 네가 참 잘했다. 우리 손주 참 장하다. 내 선물, 내 보물 하고요. 전 현재 그렇게 복지재단 설립 이후에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 서툰 부분을 아버지께서 많이 도와주는 덕분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회복이 되어 있고요. 어쩌면 이 재단 설립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 제가 돕는 어린이들뿐만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 아버지에게 아버지란 소리를 하는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 일도 자연스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저의 어린 시절을 보상받고 있는 것만 같아 하루하루 기쁜 마음만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도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분명히 웃고 계실 거라 생각하면서 저희 가족의 안녕과 평안,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안녕하세요. 전 오늘 사연을 쓰면서 많은 각오를 하고 시작했답니다.
저희 집안일에 대해 어딘가에 상세히 적어 보낸다는 게 조금 망설여지긴 했거든요. 원체 제가 성격이 잘 긴장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부담을 안고 쓰는 것보단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쓰려고 합니다. 다른 청취자분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당당하게 시어머니에게 받아치거나 사이다 복수를 날리는 사연들도 많던데 저 역시 참 세월이 길었기에 마지막에 남편과 이혼하기 전엔 아주 사이다 맛 복수를 선사해주고 왔답니다. 반전도 있고 흥미진진한 얘기이니 선배님들께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엔 두 명의 원수가 있었답니다. 바로 이제 전 남편이라고 불러야 할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은 어느 집이든 다 있다고 하지만 제 경우엔 특히나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지지해 주었어야 할 남편부터가 아주 몹쓸 놈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전 결혼 생활이 참 불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 보면 인생의 초년운이 좋지 않으면 결혼을 해서 행복해지는 친구들도 많던데 전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전 친정 부모님을 일찍이 잃고 큰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큰아빠와 큰엄만 절 사랑으로 키워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집 형제들과 함께 집을 써야 하는 것,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엔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눈치가 보였죠. 제 부모도 아니고 제 형제도 아닌 사람들 곁에서 가족인 척, 눈치 안 보는 척, 밝은 아이인 척 하는 게 저한텐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사춘기인 시절 제가 얹혀 사는 처지라는 걸 알곤 그걸 악용해 놀리는 반 친구들이 몇 있었거든요. 지금은 까마득해서 이름도 잘 기억 안 나지만 그 친구들 때문에 청소년기엔 나름의 방황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두웠답니다. 특히 외모적인 부분도 한몫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앞머리를 내리고 다니는데 길게 눈 앞까지 내렸거든요. 아무래도 어두운 성격에 머리까지 처녀 귀신처럼 내리고 다니니 저에게 쉽사리 다가올 반 친구나 선생님은 없었죠. 누군가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줬다면 좋았을 테지만 그걸 바라지도 않을 만큼 전 너무 어둡고 축축한 정신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른 독립해 큰아버지 품 안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큰아버진 제게 뭐든 필요하면 말씀하라고는 했지만 전 그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히려 폐만 끼치는 것 같았어요. 제 요구로 인해 큰아버지께서 돈을 써야 한다면 이미 얹혀 사는 군 식구 주제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큰아버진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술이 조금 들어간 저녁 제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를 불러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큰아버지의 목소린 한껏 낮아 있었습니다. 미영아, 난 네가 참 안쓰럽다. 너무 독해지지 않아도 된다. 항상 널 믿는 우리가 있으니까 넌 그저 아이처럼 살아도 돼. 투정도 부려도 되고. 아니에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불편하니? 한 가족인데 뭐 불편할 게 있어? 내 동생이나 재수 씨나 나한텐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었단다. 널 할머니 집에 보내지 않고 우리가 키우겠다고 결정한 것도 모두 내가 널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어. 너한테 안전하고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가정을 주고 싶어서였다. 난 조금 속상하구나. 할 말 끝나셨으면 들어가 봐도 될까요? 피곤해서요. 전 질풍노도의 사춘기 여자였습니다. 큰아빠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지금도 제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파요. 여기서 저희 친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저희 친아버진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 후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시다 실종이 되셨고요. 당시 친정아버지와 제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는데 친정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만 어떻게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해요. 의사들은 그것을 모두 기적이라고 말했고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전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빠와 같이 죽었더라면 이렇게 살아서 고통을 받을 일 같은 건 없었을 텐데 왜 살아서 나는 고통받는 걸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죠.
그것을 큰아빠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저런 말씀을 하신 걸 테고요. 그러다 집안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방식과 똑같이 사고로 세상을 뜨고 마신 거예요. 큰엄마는 오열을 하시다 그만 장례식장에서 기절을 하고 마셨고 저 역시 눈 뜨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뾰족하고 모난 성격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사랑을 주려 할 때 그걸 가차없이 밀어내려 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되고 과거 그랬던 제 자신을 용서하기가 힘들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큰아빠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 후 전 성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누구를 봐도 살갑게 다정하게 대해주려고 먼저 말을 붙인다거나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사람들은 제 노력을 알아봐주고 다가와줬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나니 제 삶에도 여유가 생겼고 큰엄마와 사촌들과의 사이도 좋아졌어요. 성인이 되고 일을 해선 몸이 아프신 큰엄마를 사촌들보다 제가 더 살뜰히 챙긴 덕에 동네 어르신들에게 제가 딸이 아니냔 민망한 칭찬까지 듣곤 했죠. 큰엄마도 제게 항상 고마워하셨고요. 그리고 그 시기 남편을 만났고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미영 씨 인생사를 듣고 보니 정말 내 인생은 너무도 쉽고 가벼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감사하게 생각할 줄 몰랐다는 생각도 들고요. 미영 씨, 내가 지금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저 밝고 환한 미영 씨가 잘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제가 언제든 옆에 있어줄 테니 연락해요. 남편은 제가 자주 가는 죽집의 사장이었는데 단골이 되면서 조금씩 친해진 상황이었어요. 속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남편이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절로 흐르더군요.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어 답답하던 찰나 남편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해 그 역할을 해준 거죠. 전 그날부로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결혼까지 속전속결로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초반엔 무척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 아들에게 이 얘기 들었어. 우리 아들이 미영이 너를 데려오면서 인생사가 무척 가련한 친구라고 하더구나. 아유, 어떻게 고아로 자라 그런 일까지 다 겪고 자랐던 거니? 난 우리 미영이가 참 대견하고 기특하더구나.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마음껏 투정 부리고 나를 엄마로 생각하며 지내라.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해주마.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신 그 말씀, 저희 큰아빠가 살아생전에 해주신 말씀이라 더 와닿네요. 이게 정말 인연이라는 건가 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도 잘 모시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전 시어머니의 큰 그림은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라는 점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친정이 없단 얘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화색을 표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시어머니께서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줄 알았기에 의아하기도 했어요. 허나 시어머니의 인품이 그만큼 뛰어나신 분이기에 그런 점을 사람의 결점이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라고 믿었죠. 저 또한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가 없다는 것을 결점으로 그렇게 판단하진 않을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시댁의 횡포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횡포가 함께 시작되어 더더욱이나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건데요. 남편에겐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여동생은 꽤나 큰 대기업에 다니는 사원이었는데 저희 회사 바로 옆이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탄탄한 중견기업이었어요. 시누인 틈만 나면 그 점을 꼬집어 말하곤 했습니다. 언니네 회사 이번에 인센티브 얼마 줘요? 아, 언니네 회사는 요즘 적자인가? 그럴 돈이 없겠지. 내가 괜히 물어봤네요. 우리 회사는 이번에 최소 5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언니도 학벌 좋으면 나 같은 직장 들어가는 건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뭐 땡 잡은 거지. 우리 오빠 만났으니까. 안 그래요, 새언니? 네? 아니, 아가씨. 저희 회사도 인센티브 줘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아가씨네 회사도 좋은 회사긴 하지만 저희 회사도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좋아요. 아이고, 얘, 너 왜 시누이를 괴롭히고 그러냐?
우리 딸 회사에 비하면 니네 회사는 그냥 구멍가게지 뭐. 안 그래? 괜히 자격지심 갖고 그러지 마라. 가족 식구 한 명이 잘 되면 다 좋은 거야. 너도 그 덕을 보는 거고. 거기다 우리 아들 성재가 이번에 또 네 신우 따라 대기업 준비를 하잖냐? 거기 척 붙으면 너야 살림 피고 평생 집안에 틀어박혀 살아도 되는 거지 뭐. 여자 팔자가 뭐 별거 있겠니? 아니요, 어머님, 전 좀 섭섭한데요. 아가씨한테도 어머님한테도요. 구멍가게라뇨.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성재 씨가 일한다고 해도 아기 낳고 언젠가 복직할 생각도 있고요. 성재 씨도 그게 좋다고 했어요. 명절 날만 되면 신우가 자신의 학벌과 직장으로 절 찍어 누르고 전 그에 당하고 있어야 하고 시어머니 역시 거기서 같이 편을 들고 앉아 있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야 성격에 문제가 많구나 정도로 무시하고 넘어가지 여러 번 지속되니 사람이 열이 받더라고요. 내가 만만해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을 단호히 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났던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만 해도 저에게 별도 달도 따주겠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남자들 결혼 전에야 무슨 말이든 한다고는 하지만 전 남편의 따뜻함과 우직함을 보고 결혼을 결정한 것이었어요. 아마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고부 갈등이 있어 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세해 저런 말을 할 땐 남편이 나서 한마디 해주길 바랬는데 남편은 통 관심이 없더군요. 내 동생이 장난으로 한 말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 우리 엄마도 그냥 자기가 편해서 그래. 원래 며느리가 편하면 말도 막 편하게 하고 그러는 거지. 자기는 하여간 성격이 너무 날카로워서 문제야. 사람이 둥글둥글해야 시집살이도 잘 적응하고 그러는 거라고. 내 주변 친구들 보면 당신같이 문제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당신만 유달리 난리야? 뭐라고? 여보,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왜? 내가 못할 만한 것도 아닌데. 저는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었어요. 제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땐 남편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난 이후였는데 이때 시댁 식구들은 더더욱 기고만장해 있었어요. 이젠 자식들 모두가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게 됐으니 시어머니의 기센 하늘을 찌를 듯 했고요. 문제는 그걸 동네 사람들이나 지인들에게 자랑하는 것에서 선을 넘어 틈만 나면 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너 그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을 거니? 얼른 여기 상 치우고 해라. 귀한 남편 얻었으면 시댁도 잘 챙기고 그래야 사랑받는 며느리도 되는 거야. 전 거기에 질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언제부턴가 무시해버렸어요. 허나 그러던 중 또다시 불행한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큰엄마께서 암을 얻으셨는데 수술을 받고도 결과가 좋지 않아 온 가족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전전긍긍했죠. 매일 밤 병실 문 앞을 지키면서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이가 하늘에서 너무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우리 미영이가 사춘기 때 항상 어둡고 풀죽어 있었는데 그런 애가 지금 커서 가장 노릇하고 있으니 말이야. 큰엄마도 우리 미영이가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큰엄마, 그런 말씀 마시고 얼른 몸부터 회복하세요. 저랑 벚꽃 보러 가기로 하셨잖아요. 그래, 알겠어. 큰엄마는 일부러 제 앞에서 항상 걱정하지 말라며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큰엄마와 벚꽃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고 큰엄마도 제게 그리하시겠다 약속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큰엄마께서 미리 세상을 뜨고 마셨거든요. 큰아빠를 따라 좋은 곳으로 훨훨 날아가 버리셨어요. 두 분이 분명 하늘에서 만나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계실 거라 믿지만 마음은 그와 별개로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전 이 시점에서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큰엄마께서 남기신 유언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큰엄마께서 마지막 임종 당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미영아,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단다.
그이가 떠날 때 말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젠 정말로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지금이 아니면 너에게 영영 말할 기회를 놓칠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친어머니에 관한 사실이야. 사실은 큰엄만 계속 말씀을 망설이셨어요. 숨이 헉헉대는 와중에도 너무나 망설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였죠. 전 큰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해달라는 애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혹여 행여나 제가 바래왔던 기적이 있을까 해서 말이죠. 네 친어머니 살아계신다. 전 이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저 돌아가신 줄 알았던 친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요. 큰엄마, 진짜예요? 저희 엄마가 살아계신다고요? 그럼 왜 저를 맡기신 거예요? 너희 엄만 형편이 무척 안 좋았어. 널 키울 환경이 전혀 안 됐거든. 사고로 눈이 다치게 됐는데 그 후로 널 우리 집에 맡겨놓곤 부탁을 했단다. 그냥 자신이 실종된 걸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네 엄마가 그때마다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알려줄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얘야. 그래도 네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늘 내게 소식을 묻고 한바탕 울고 가곤 했단다. 어떻게 큰엄마 내에서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었냐 물으시겠지만 전 큰엄마 큰아빠의 말을 한치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상 저희 친엄마가 무척이나 아프셔서 그 때문에 절 돌보지 못하셨다는 걸 알게 되자 전 엄마를 만나러 가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엄마를 만나 엄마의 얼굴을 보고 끌어안고 보고 싶다고 말도 하고 싶었죠. 전 큰엄마를 보내고 난 후 당장에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그렇게 엄마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저희 엄만 앞은 안 보여 저를 못 알아보심에도 불구하고 제 냄새만 보시고도 절 알아보겠다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엄마, 미영아, 미영아. 엄만 그렇게 몇 시간을 목 놓아 우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큰엄만 제 엄마처럼 모시긴 했지만 엄마를 그리워하고 애달파하는 마음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살아있었어요. 한 생명을 낳아주시고 세상에 내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식과 부모는 평생 연결되는 법이니까요. 엄만 절 키우지 못해 너무나 미안했다며 하지만 큰엄마에게 늘 소식을 전달받아 제가 어느 대학을 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진 다 알았다고 하더군요. 엄만 미영이가 너무 기특해. 아마 엄마 품에서 자랐다면 이렇게 못 자랐을 텐데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내가 이제부터라도 엄마 잘 모실게요. 그렇게 전 엄마를 다시 만났고 늦었지만 다시 엄마와 딸처럼 여느 평범한 모녀처럼 일상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비록 엄마가 눈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리고 전 이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있을 남편에게 엄마가 살아있었단 얘기를 전달을 했죠. 있잖아 여보,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엄마가 글쎄 엄마가 살아있었어. 흐느끼며 엉터리로 이 말 저 말 전달을 했던 것 같은데요. 남편은 갑자기 짜증을 확 내며 어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그 말을 꼭 지금 전화해야 해야겠어? 나 요즘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 몰라. 아는 여자가 꼭 눈치 없이 이 시간에 말이야. 당신 때문에 부장님이랑 얘기하다 끊고 나와버렸잖아.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돼. 좀 이따 집에서 얘기해. 여보. 전화가 끊어졌어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자신의 장모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그럼 어떻게 전달해야 맞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순간 너무 당혹스러워 말을 잇지 못하고 벙쪘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도 피곤하다며 밥부터 차려달라 하더니 그제야 제 어머니 소식을 묻더군요. 남편과는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 역시 제가 상의해야 했어야 할 일이기에 말문을 트게 됐어요. 근데 차분하게 대응했던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됐고 결국 이날 남편과 대화는 부부싸움이 됐습니다. 뭐? 당신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라고? 아이고, 참. 그거 참 안 되셨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엄마 잘 모셔드리려고. 엄마가 살아오신 거 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단칸 지하방에서 홀로 살고 계시는데 내가 자주 들여다보려고 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이 잠깐 어머님께 맡겨도 될까? 아이를 데리고 갈 순 있겠지만 엄마가 앞이 안 보이시니까 매일 아이 데리고 드나드는 거 나도 조금 벅찰 것 같아서.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처럼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평소 길을 걷다가도 매우 조심을 해야 돼요. 혹여나 차에 치일 수도 있고 계단을 구를 수도 있으시고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각별히 제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당연히 그러라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이 그 말에 인상을 구기며 꼭 그래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는데 어떻게 된 사람이 다행이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무덤덤한 반응일 수가 있어? 그리고 아예 영원히 맡기자는 것도 아니고 한 2주일만 맡기자는 건데 그게 힘들어? 난 아가씨며 시어머니 뒤치다거리 다 해줬는데 어머님이 불렀을 때 내가 어디 안 간 적 있었어? 전 실제로 시어머니가 불렀을 때 김장이며 시누이 생일 잔치며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시댁에 행사가 있으면 그게 누구건 간에 제가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걸 도맡아 해가곤 했죠. 그게 그땐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또 오랜 습관처럼 언젠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시어머니도 나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겠지라고 여긴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정작 알아주지 않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 목소리 톤이 높아지자 남편은 다급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알았어. 나도 다행이고 반가워. 언젠간 장모님 보러 한번 갈게. 당신 엄마 찾은 건데, 당연히 나도 기쁘지. 장모님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미리 알려줘. 남편은 시어머니가 허리가 요즘 많이 아파서 애 맡기는 게 조금 난처했다는 거라면서 해명을 했지만 전 이미 기분이 상했던지라 듣지도 않고 방문을 닫아버렸네요. 남편의 말이 그저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저 자기 어머니가 고생하는 게 싫고 그렇다고 아이 봐주는 이모님을 쓰자니 그건 돈이 아까워 싫은 거였어요. 그런 남편의 심볼 훤히 알고 있는 저로선 더더욱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살 부대끼고 사는 사람에게 정이 떨어지면 어떤 기분인지 아실 거예요. 세상 사는 게 굉장히 더덥고 의미 없는 기분이죠. 때론 굉장히 우울해지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관인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로 인해 터진 사건인데요. 그나마 시댁 식구 중 가장 이성적이셨던 시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좋은 일이 생겼으니 다 같이 불러 모아 모임을 갖자고 하시더군요. 전 내심 반가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소상히 챙겨주실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는데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요. 아버님께 너무 감사하네. 아버님이 우리 엄마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실 줄 몰랐는데 아무래도 사돈이 생기신 거라 반가우신가 봐. 그런가 보지 뭐. 건성인 남편의 말투가 거슬리긴 했지만 일단 전 정해진 날짜에 전 엄마를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은 시누이도 시매부와 함께 참석한 날이었는데 시누이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시각장애인을 처음 본 티를 팍팍 내며 불쾌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는 어떻게 난 건지, 눈이 안 보이는 게 어떤 기분인 건지 그런 것들을요. 처음 보는 사이면 다른 질문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어 절 비꼬는 익숙한 패턴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전 장애인을 처음 봐서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무리하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그나저나 저희 새언니가 잘해줘요. 오빠한테 듣기론 무지 잘해준다고 하던데. 매일 집 드나든다고요? 아, 네. 우리 딸이 정말 잘해주네요. 그러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오빠가 밥을 못 챙겨 먹는다고 하네요. 오죽하면 어젠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저런. 그래요. 우리 애 말은 다르던데 밥을 다 차려놓고 나왔다고 하던데. 그만해라. 좋은 날 그게 무슨 질문이니? 시아버지가 중간에 시누이를 맡긴 했지만 저희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난처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똥 씹은 얼굴이 됐고요. 시어머니는 눈짓으로 그게 사실인지를 추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침이 꼴깍 삼켜졌죠. 기어이 시어머니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절 안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신문처럼 사실인지 솔직하게 말하라며 몰아붙였어요. 문제는 저희 친정 엄마가 다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절 대차게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너 그게 정말이냐? 아이 우리 아들 밥도 안 챙겨준다고? 아니 네 엄마 찾은 건 기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한 밥을 안 챙겨주는 게 말이 되니? 네 가족은 남편이야. 엄마가 아니고 무엇보다 네 남편이 우선이라고. 얘가 우선순위를 잘못 둬도 그냥 한참 잘못 뒀네. 너 말해봐라. 아니에요. 저 남편 밥 다 차려놓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반찬 투정이 심해요. 싫어하는 반찬은 안 먹으려 하는데 제 딴엔 그의 건강 생각해서 차려놓은 반찬들이라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왔고요. 아이고, 말은 청산유수네, 이게. 야, 너 이제 고아에서 탈출했다, 이거냐? 네 시아버지가 네 친정엄마 불러 잔치까지 열어주니까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내가 고아 며느리 받아준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네가 아직도 감이 안 오는가 본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내가 부처다 그랬어. 내가 고아인 며느리를 딸처럼 받아주고 생각해준다고 했더니 다들 나보고 부처란다. 우리 아들이 뭐 아쉬워서 너한테 주냐고 말이야. 전 여기서 또 한 번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있는 곳에서 수치심을 주시는 것도 모자라 고아에서 탈출했다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쓰는 건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전 고아라는 말에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 느껴졌어요. 더군다나 제가 마치 유세를 부린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전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배련 최대한 다하고 있어서 그래서 더 억울했죠. 그때가 되니 저도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하게 되더군요. 어머님, 저도 할 말은 해야겠네요. 저 그 사람 이해해줄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애 키우느라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 하고 있지만 집안에서 그이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고 있다고요. 반찬만 작고 조미료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려고 해서 제멋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자꾸 고아란 말씀 이제 그만 빼주세요. 저희 친정엄마 욕보이지 마시고요. 아이고 얘가 보자 하니까 너 네 친정엄마라고 엄마 편 들고 싶은가 본데. 근데 어차피 장애인이고 눈도 안 보이는 양반 이제 엄마라고 생각하고 싶디? 야 나는 네 걱정은 안 해. 우리 아들 걱정이 되지. 괜히 장모랍시고 챙기게 만들고 고생할 거 생각하면 아이고 내 눈앞이 다 캄캄하다. 그리고 너도 잘 생각해봐. 그래봤자 자기 살기 힘들다고 너 버린 양반 아니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전 이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손을 덜덜 떤 채로 시어머니에게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밖에 있던 시아버지가 다급히 들어와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냐 호통을 치셨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에게 대든다며 시아버지에게 마치 어린 소녀처럼 이상한 꾀를 부렸어요. 전 저대로 너무 속이 상해 그만 그 자리를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친정엄마가 어디를 응시하는지 모를 표정으로 조용히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엄마를 보니까 더 울컥하더라고요. 전 엄마의 손을 잡아 끌고 나왔고 나오자마자 그만 숨 쉬듯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어 버렸네요. 그날 엄마가 상처받았을 걸 생각하면 전 죄스러웠어요. 제가 상처받은 것보다
엄마가 상처받았을 게 더 마음에 남았거든요. 하지만 엄만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제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눈만 보였어도 네가 그런 말은 듣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근데 내가 나 살기 편하자고 너 버린 건 아니야. 그건 알지? 엄마, 그럼 당연히 알지. 시어머니 말 하나도 신경 쓰지 마. 원래 말을 저렇게 나쁘게 하셔. 엄마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엄만 그 이후로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전 그런 엄마 걱정에 빠져 사는데 남편은 여전히 이 일에선 아주 멀리 떨어져 관망하고 있었고요. 전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못된 말하는 시댁 구석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나가겠다고요. 그것이 절 지키는 방법이었죠.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어떤 관심도 없는 사람이네. 그럼 나도 똑같이 해야지. 나 이제 시댁 일엔 빠질 거야.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알아둬. 뭐? 또 삐졌어? 참 당신도 어지간하네.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이제 당신과 엄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둘이 알아서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남편은 제 마음대로 하라며 자긴 신경 쓰지 않겠다 하더군요. 전 그 후 시댁과 연을 끊듯 생활을 이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면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집까지 쫓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까지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못된 년이라며 저희 친정엄마를 빼닮은 재수없는 팔자가 자기 집에 들어왔다고 신나게 욕을 해댔고요. 너무 듣기 상스럽고 천박한 욕이었죠. 어머님,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발요. 내가 너 며느리로 들인 게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다. 두고 봐라. 내가 너 아주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어머님, 소리 질러봤자 달라지는 건 없네요. 전 앞으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제가 단호히 나가자 시누이도 여기에 시어머니 뜻 거스르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며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그러던 말던 놀랍게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당시 다른 곳에 푹 빠져 성격대로 그것만 죽어라 파고 있었거든요. 바로 PC방 사업이었는데요. 남편은 대기업 회사 생활이 정글과도 같다며 이젠 새로운 길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PC방이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성공한 사례들을 쭉쭉 읊어주더라고요. 난 분명히 잘 될 거야. 두고 봐. 지금도 내 처지 나쁘진 않지만 아마 사업으로 성공하면 우리 집 수준이 완전 높아지게 될걸? 내 동생도 적극 찬성이더라고. 당신한텐 안 알려주려고 했다가 또 나중에 퇴사했다 어쩐다 바가지 긁을까봐 미리 말하는 거다. 남편은 저한테 거의 통보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딱 잘라서 몇 월 며칠 퇴사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 당시 전 오직 아이와 엄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편이 뭐라고 다니든 더 이상은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직을 했을 때도 걱정은 됐지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 설마 실패할 거라는 최악의 결말을 생각하진 못했네요. 이게 저의 실수예요. 돌이켜보면 제가 남편을 이때 달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을 돌려놓았어야 하는데 남편의 행동이 제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간과하고 만 것이었죠. 남편의 사업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퇴직금에 시누이에게 돈까지 빌려 몇 개를 차렸는데 그게 도미노 쓰러지듯 하나하나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사업 하나가 쓰러졌을 땐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지지. 여러 개가 우후죽순 망하니 그때부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매일 술만 마시고 돌아쳤습니다. 오늘은 이 가게, 내일은 저 가게 왔다 갔다 하며 동네의 온 술집들을 기웃거리고 돌아다녔죠.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심지어 술만 마셨으면 다행이었죠. 여자도 만나더라고요. 술집 여자들 만나고 돌아치며 그 흔적들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자기 딸이 보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나중엔 제 딸이 아빠를 철저히 무시하더라고요.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전 가정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하자. 당신 사업 망한 거 속 쓰린 거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여자나 만나고 돌아다니고 술이나 마시고 다니면 일이 해결돼? 이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상처 주는 길이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당신 딸이 보고 있는데 당신 창피하지도 않아? 나 하나도 안 창피해. 내가 왜 창피하냐? 야, 난 있잖아. 난 언젠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너 나 무시하는 거면 집 나가. 어차피 경력도 단절됐었겠다. 써주는 사람도 없겠지만 나가서 이 험한 세상 혼자 애 키워보고 살아보라고. 나가라고.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이날 전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저에게 나가라고 하더니 갑자기 전화를 걸어 누군가를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들어온 여잔 남편이 만나고 돌아치는 술집 여자였습니다. 짧은 원피스에 단발머리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잔 술 취한 남편의 팔짱을 꼭 끼고선 얼른 자기 술집으로 오라며 속삭이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술을 팔아 먹으려는 속셈인데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또 헤헤거렸죠. 그래, 역시 나 알아주는 건 우리 영숙이밖에 없어. 고맙다, 영숙아. 오빤 네가 있어서 산다. 고맙다. 고마워. 그래, 당신 평생 그렇게 살아. 난 우리 딸 데리고 나가 살 거니까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 꼴까지 보고 있으니 도저히 전 남편을 봐주고 싶지 않아졌어요. 한심한 인간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저 역시 한심한 인간이 될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우리 딸을 지키기 위해선 저런 아빠는 애초에 없어야 하는 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전 딸에게 간촐한 짐을 챙기라고 한 뒤 집을 나섰죠. 나서면서도 후회는 없었는데 사람 마음이 나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아야 한다고 수없이 수백 번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제 손을 잡아주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더군요. 친정에 도착하니 엄만 무슨 일이냐며 저와 딸을 걱정스레 맞이해 주셨습니다. 전 엄마에게 차마 털어놓을 수 없어 그냥 왔다는 말로 둘러댔고요. 엄만 다 아시는 듯 했지만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그렇게 별거에 가까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별거라고 해도 되겠네요. 남편은 저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저도 마음속으로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나마 그 시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다면 바로 저희 친정엄마에게 남자친구라고 할 만한 분이 생기신 거였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앞이 안 보이시는 걸 알고서도 먼저 만나자고 말씀을 하신 만큼 긴 시간 동안 엄마를 마음속에 두고 계셨다고 하셨고요.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잖니? 편하게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자꾸나. 네, 좋아요, 아저씨. 저희 엄마에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내색은 안 해도 아저씨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아저씨는 친정엄마의 집까지 좋은 곳으로 옮겨주셨는데요. 저에겐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은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소녀로 돌아가 들떠하고 설레하는 엄마의 모습은 낯설지만 기분 좋고 결코 질리지 않는 일이었죠. 또 처음 그분을 봤을 때 묘하게 돌아가신 큰아빠를 닮으신 풍채와 기운이 풍겨져 나와 놀라기도 했고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어쩌면 하늘에 계신 큰아빠께서 저희 엄마에게 좋은 배필을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하게 되더군요. 아저씨는 굉장히 살갑고 다정한 성격이셔서 저와 저희 딸아이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으셨거든요. 딸아이조차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아저씨를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이 하나씩 잘 풀리고 있다며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술집 여자를 집에 들였다. 그 여자가 집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들만 갖고 도망가는 바람에 갈라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며 이제부턴 저와 딸만 바라볼 거라며 가족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안 믿어 나는. 우리 이대로 이혼하는 게 맞아. 그러지 말고 돌아와줘. 내가 잘한다니까. 지금까지 못 믿었게 행동한 거 알아.
당신 그래도 야박한 사람 아니잖아. 기회를 줘. 이번에도 못하면 그땐 미련 없이 헤어지는 걸로 하자고. 우리 딸을 생각해봐. 전 딸이란 말에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딸이 아빠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딸의 나이가 어리다는 게 마음이 걸렸죠. 시대의 기준과 편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저만 오롯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적 남편이 좋은 분에게 투자를 받아 사업이 잘 풀려가고 있다며 저희 친정집을 들렸더라고요. 당시 전 친정엄마 생일이 코앞이라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갈지 얘기 중이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더니 여기서 어떤 점수를 따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이 생각한 레스토랑이 있다며 모시고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장모님,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경치 좋고 맛있는 곳 알아요. 우리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얘기도 나누다 와요. 바람도 쐬고요. 네? 남편의 애절한 말에 착한 친정엄만 그러겠노라 고개를 끄덕이고 마셨습니다. 전 엄마를 탓할 수도 없이 그렇게 엄마의 생신날 남편과 함께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고요. 남편이 극찬에 맞지 않던 레스토랑은 솔직히 말하면 동네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레스토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1인당 10,000원을 넘지 않는 식사들이었고요. 그걸 두고도 남편은 장모님, 저 아니면 누가 이런 거 데려오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요즘에 사업도 잘 풀려가고 있고 하니까 데려온 거라고요. 그나저나 장모님 남자친구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제 같이 사신다면서요? 저한테 장인어른도 생기는 거네요. 여보, 장인어른도 소개시켜줘. 같이 식사 한번 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남편의 말이 뻔뻔스러워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엄마는 위가 좋지 않아 면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데 남편은 굳이 면 요리가 맛있다며 엄마 몫으로 파스타를 주문하는 바람에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전 엄마의 생일이 이렇게 망쳐지니 마음이 속상해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선물을 건넬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전 이날 사실 남편을 시험할 생각으로 한 가지를 준비해 뒀습니다. 바로 남편이 필요하면 쓰라고 준 카드. 그것으로 엄마의 가짜 생일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물론 엄마의 진짜 생일 선물은 따로 제 돈으로 준비해 뒀고요. 전 케이크 촛불을 함께 분 후 선물을 주는 시간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내심 이 시간을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엄마에게 주황색 장갑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카드 준 거 기억나? 이거로 엄마 장갑 선물 샀어. 괜찮지? 당신이 언제든 쓰라고 했잖아. 뭐? 장갑? 당신 그 카드를 썼다고?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내가 지금 밥도 사는데 장모님 선물까지 했단 말이야? 그것도 앞도 안 보이는 분한테 장갑 선물을? 장모님 장갑 쓰실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 선물을 했는데. 잠깐, 이거 얼마야? 가격 택도 안 떼왔네? 남편은 상상 외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의 가격을 확인하고는 5만 원이란 글자가 보이자마자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한 사람이 되어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이날의 남편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겐 트라우마가 돼버렸고 한동안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남편이 무서웠으니까요. 야, 이년아, 너 지금 미쳤구나. 네 애미한테 거금 5만 원? 야, 5만 원짜리 장갑을 사줘? 야, 내가 아무리 쫄딱 망했어도 그렇지. 야, 넌 생각이 있냐 없냐? 나도 우리 엄마한테 5만 원짜리 장갑은 안 사줘봤다고. 너 죽고 싶어? 아빠, 그만해! 남편은 딸의 외침에도 아랑곳 않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셨어요. 바로 남편 손을 막으려고 허둥지둥 하시는데 그때 전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만하게.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사장님이 여기를 어떻게... 하지만 그 순간 들어온 엄마의 새 남자친구, 남편이 장인어른으로 깍듯이 모시겠다고 한 그분이 들어오며 분위기는 반전됐어요. 남편은 아저씨를 보자마자 허둥지둥 대더니 갑자기 극존칭을 쓰며 당황스러워하더군요.
그제서야 전 남편과 아저씨가 어떤 사이였는지 알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신의 계획 아래 있었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우연은 없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내가 우려되는 마음에 여기를 오면서도 오지랖인가 했는데 오길 잘했구만. 안 그랬으면 무슨 험한 꼴을 당할 뻔했어. 명아, 너 괜찮니? 아저씨, 전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제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입을 통해 전말을 알게 됐죠. 알고 보니 남편은 지인분을 통해 아저씨를 알게 됐고 사업 자금을 빌려갔다고 해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미처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아저씨는 건물을 몇 개 가지고 계신 자산가였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고 빌려주시기도 하는데 그 중에 남편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저씨는 남편이 하도 간절히 부탁하길래 한번 속는 심정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하시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남편은 쩔쩔매고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제 와이프가 사장님과 인연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쵸? 여보, 무슨 말을 좀 해줘. 내가 사장님에게 정말 큰 빚을 졌거든. 우리 사장님 아니었으면 나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고. 말은 바로 하게. 자네가 일어나긴 뭘 일어나? 겨우 작은 가게 하나 살려놓고 그깟 돈 속는 셈 치고 주긴 했지만 자네 같은 사람에게 선처 베풀어주고 싶지 않네.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딸이니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명아, 전에 이혼을 고민한다고 했지? 지금 내 의견을 말해줘도 될까? 난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놈과는 애초에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해. 너에겐 하등 도움이 안 될 쓰레기다. 네, 그러니까요, 아저씨.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다급하게 울부짖었지만 전 그 이후 속전속결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위자료도 두둑히 받았고 당연히 양육권은 저에게 왔고요. 아저씨가 좋은 변호인단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원하는 만큼 복수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남편의 경제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 시댁에서도 자기 집을 팔아야 할 만큼 상황이 최악이었는데 위자료까지 주게 생겼으니 그야말로 파멸 그 자체였죠. 거기다 아저씨에게 돈도 갚아줘야 했으니까요. 시아버지에겐 조금의 미안함이 있긴 했지만 남편과는 한 공간에서 숨도 쉬고 싶지 않았으니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놈이 평생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했으면 좋겠었네요. 자, 이제 이로써 사연을 마무리하려는데요. 제 글이 혹시 너무 악에 받쳐 있었나요? 그렇다면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제가 속에 남편에게 쌓인 우라가 많아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에 감정이 마구잡이로 튀어나온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배님들이니 그러리라 믿습니다. 저보다 인생을 훨씬 곱절 사신 선배님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인생의 질곡을 잘 헤쳐나가셨을지 가끔은 이 사연 채널을 듣는 것만으로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 역시 지금 아저씨 회사에서 일을 하며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은 제가 이혼녀라는 것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혹여나 나중에 딸아이 시집 갈 때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선배님들의 넓은 지혜로 따뜻한 말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저와 우리 딸에겐 너무나 좋은 영향이 될 듯 합니다. 그럼 저도 인생 선배님들의 인생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여서 잘 전달됐을런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